1998년 8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외딴 농장. 그곳은 사람 왕래가 적고 가족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곳이었는데, 낡은 컨테이너에서 한 여인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절제 컨테이너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고로 구입해왔는지 곳곳에 녹이 슬어 재고치를 못할 것 같은 아주 형편없는 물건이었으나, 농사지는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듯 잠 안 자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름한 곳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최모 씨로 밝혀졌는데, 한참 커나가는 두 아이를 뒀다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1987년 박 씨는 첫 번째 아내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전과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세였는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은 항상 그를 경계하고 피해 다녔는데, 그의 아내도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남편이 방에 가둬두고 저를 때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아이, 거기가 어디신데요? 아이, 그런데 그 부부싸움으로 경찰서에까지 신고하는 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아이, 살려주든 말든 그건 남편분한테 무조건 싹싹 비시고 그만 화 푸세요. 아이, 그만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80년대 가정들이 대부분 그랬듯 남편의 강압적인 폭력을 피할 수 없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가족 간에 싸울 수도 있으니 좋게 화해하고 풀라는 말을 하고 돌아갈 정도라서 남편의 폭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박 씨는 가정을 사랑의 테두리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종과 길들여 사는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생각했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습관은 일단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화풀이로 먼저 아내를 폭행한 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그녀의 허벅지나 팔을 찌르는 등 아주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1987년 5월에 작성된 당시 경산경찰서의 내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아내 이모 씨는 박 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다 5월 12일 새벽 1시경 뇌출혈로 사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에는 작은 자상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처음에는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다 분이 풀리지 않은 그는 흉기로 그녀를 위협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들어와 문을 잠근 후 그녀에게 폭력을 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을 살해한 이유가 딱히 없었다 이겁니까? 뭐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냥 길들여서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니, 사람이 무슨 동물도 아닌데 길을 들인다는 겁니까?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하도 말을 안 듣길래 그랬죠. 개들도 맞다 보면 주인한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왜 죽였냐는 물음에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길들여서 잘 살려고 했다는 진술로 보아 아내가 외도를 하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켜 그로 인해 박 씨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1980년대에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당시에는 폭력이 아닌 사랑싸움, 부부싸움, 즉 두 사람이 화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되던 사회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여도 주위 사람들은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라든지 남편이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라는 시기여서 지금처럼 폭행과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성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씨 또한 몽둥이로 아내를 때려 살해했으나 아내 폭행 치사 혐의로 징역 2년만 살고 출소를 했는데 당시 법원의 판결도 보통 우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처를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반성이 참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매일 반성문을 써서 진심을 포장한 위선으로 가득한 반성문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고작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2년) 후 1989년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수감복을 벗은 박 씨가 어깨에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천천히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은 진심 어린 그의 반성문을 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라며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두 번 다시는 오나 봐라. 고향 경북 경산 하양읍으로 돌아온 그는 작은 농장 부지에 커다란 컨테이너 2개를 올려놓고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사구로 밭을 고르고 손수 비닐하우스도 만들어 그럴싸한 농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없이 일 잘하는 청년으로 소문이 났고 그러던 어느 날 차만 아가씨가 있다는 이웃의 소개로 30대 중반인 최 씨라는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그만 농장에서 성공해 더 큰 농장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밭을 갈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엔 아들이 하나 태어났고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왼쪽 컨테이너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리고 오른쪽 컨테이너에서는 박 씨와 와이프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는 아내가 사용할 화장대 하나 없는 아주 볼품없는 창고 같은 신혼집이었지만 그녀는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없는 살림의 자신 때문에 기죽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성장해 어느덧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무구는 올해 14살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7살이 되어 조금만 더 열심히 산다면 두 아들을 대학 졸업시키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림에 그려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지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른쪽 컨테이너 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에게 구타당하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러워해야 했는데 그나들은 가끔 구타하는 소리도 비명소리도 멈췄을 때는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며 창문이나 문틈으로 한 번씩 들여다봤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에 방해가 되었다며 아들도 가둬두고 때려 그 이후로는 안방 컨테이너에서 무슨 비명소리가 나건 둔탁한 소리가 나건 상관하지 않고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집안은 매일 깨진 국그릇과 유리컵이 굴러다녔고 한바탕 하고 난 박 씨는 기분 좋게 안방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누워 코를 골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밤새 남편에게 맞았던 그녀는 행여나 남편이 잠에서 깰까 두려워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처박은 채 딸을 세야만 했습니다. 1998년 어느 날 저녁, 최 씨는 차분하게 주방으로 가 국을 끓인 후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를 볶아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영문도 몰랐던 아이들은 오랜만에 먹어보는 요리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네 사람 모두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또 반주로 소주 3병을 혼자 마신 박 씨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먹다만 식탁을 두 손으로 쓸어내려 그릇을 깨트렸는데, 너희는 왜 말을 안 들어? 아주 나를 피말리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냐? 덩치 큰 박 씨는 그녀에게 쉴 새 없이 폭력을 휘둘렀고,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돼. 고쳐서 살아야 한다니까. 남편 말할 길을 아주 그 똥으로 할 때냐. 아이들을 보며 버틴 7년.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지나가고, 이제 그동안 생각하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문 밖에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자 소주 3병이나 마신 남편이 지쳐서 잠들었다는 것을 알고 조심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여행용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아이 사진과 약간의 현금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속옷 몇 벌, 시집올 때 입었던 옷가지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집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가방 하나만 집어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열고 집을 나갔는데,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누가 뒤따라 나오나 봤더니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만 흘릴 뿐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이를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그녀는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내 아들로부터 아내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박 씨는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담배를 꺼냈습니다. 저 돌았나? 애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 그래, 어디까지 도망가나 한번 보자. 내가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그녀가 도망간 방향을 바라보며 하얀 연기를 내뿜은 그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떠났지만 한번 찾아내기로 마음먹은 박 씨는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절대로 놔줄 수 없다며 뒤를 쫓았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간 박 씨는 이장, 혹시 우리 각시 봤나? 에이! 아이 사람들! 내가 무슨 자네 각시를 봤다 그러나? 정말 못 봤어. 만약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서 우리 각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이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에헤이!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나? 사실은 얼마 전에 저 읍내에 나갔더니 거기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식당 그 뒷골목 있지. 아이고 정확히 뭐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말이야. 1999년 8월 15일 이장이 알려준 식당 골목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간 박 씨는 식당 문을 걷어차며 넌 어딨어?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아낼 줄 알았어. 절대로 못 찾아낼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자 너무 놀란 그녀는 주방에서 뛰쳐나와 창고 밖으로 숨었으나 박 씨는 그녀를 쫓아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쑤셔넣은 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먼지 날리는 외딴 시골길을 달려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주위가 어둑어둑해지며 컨테이너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녀를 그 안으로 집어던진 박 씨는 입에 담배를 물고 분을 삭히려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2병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소주 2병을 연거푸 마신 박 씨는 구석에서 공포에 떨며 쪼그리고 있는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이 말을 장판에 붙인 채 여보, 잘못했어. 어떤 벌이라도 받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그걸 아는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여보, 그때는 내가 미쳤나봐요. 박 씨는 갑자기 술병을 집어들더니 그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녀가 쓰러지자 그러게 너 같은 것은 평상시에 길들여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살아야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응? 도망가서 못 잡아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옆방에 있던 아이들은 1시간 동안 요란하게 울리는 파열음과 비명소리 때문에 두 손으로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끌어안으며 벽에 대고 제발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를 질러봤으나 아버지의 폭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2시간 뒤 옆방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자 방 안으로 들어간 아들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피를 너무 흘린 어머니는 숨을 쉬지 않았고 아이들은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경찰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형사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밖으로 끌려 나온 박쥐는 몰려든 기자 앞에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려서 길들여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길들이다뇨.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 길들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보도되자 시민들은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사건을 이제는 우리도 부부싸움이 아닌 가정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